자, 우리 1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018년도 기출 해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1번 한번 보시죠. 자, 거기 보시면 현물 보조랑 현금 보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저소득층을 보조해주는 방법이 거기 핵심 체크 보세요. 네,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후생 측면에서 뭐가 제일 좋아요? 돈이 제일 좋습니다. 돈이.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크거나 같다 하면 되고 이제 물건을 사서 주는 거예요. 사과를 사서 주는 거죠. 제일 나쁜 게 뭐라고요? 쿠폰 주는 거, 쿠폰. 가격 할인 쿠폰. 이렇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치제 소비를 촉진하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X제가 만약에 우유라고 할게요. 우유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가격 할인 혜택이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 X제에다가 가격을 할인해 줘요. 그러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한다고요. 그럼 내가 X제 가격 할인 혜택 안 받겠습니다. 이러면 혜택 못 받지. X제를 많이 소비할수록 혜택이 커진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측면 요 정도 정리하시죠. 자, 1번 한번 볼까요? 현물 보조의 대표적인 항목에는 의무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가치제 등이 포함된다. 아, 그렇죠. 보조 대상이 주로 가치제라고 얘기하죠. 가치제. 오케이. 2번 볼게요. 현물 보조에 비해서 현금 보조는 높은 행정 비용과 운영 비용 아니에요. 우리 그 부의소득세 기억하세요? 부의소득세? 부의소득세라는 게 뭐죠? 네거티브 인컴 텍스예요. 마이너스 세금이니까 이 뒤집어서 보조금이에요. 보조금. 근데 많은 경제학자들이 부의소득세가 와 이거 괜찮다 하는 게 사실은 보조금이니까 공평성을 높이는 것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현금으로 주는 거야. 현금으로 제공해줘요. 그럼 뭐가 좋습니까? 이거요. 그냥 현금 주면 되는 거니까 뭐를 주고 얼마나 주고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행정비용이 아니라 운영비용, 행정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 3번 볼까요? 지금은 가격 보조 아니고 현물과 현금입니다. 밑에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X제랑 Y제가 있을 때 예산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현금으로 주면 예산선이 이렇게 변하죠. 요거 현물로 주면 예산선이 옆으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산선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이 어떻게 차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삼각형만큼이 차이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요.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가 선택점이 넓어요? 현금이 더 넓어요. 아셨죠? 4번 현물 보조를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면 해당 현물의 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가치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다음 5번 현금 보조가 가지는 단점 중에 하나는 상대적으로 부정수급과 오남용의 가능성이 있다. 뭐 무슨 말씀이에요? 현금이라 하면 사실은 뭐 부정수급도 있고요. 그리고 또 오남용이라는 게 오남용이 뭘까요? 이게 이 사람이 이 X제가 다시 우유고요. 얘가 술이야. 술. 나쁜 거죠.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요. 술 잘 드세요? 아무튼 안 좋은 건데 많이 먹어도 되긴 하지만 이 사람이 무차별성이 굉장히 완만한 거야. 이렇게 현금으로 줬더니 여기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술을 되게 좋아하는 무차별 곡선이 굉장히 완만한 한계 대체율이 큰 거에 작은 거예요. 완만하니까 한계 대체율 작죠. 그래서 이게 여기다 정리하면 무차별 곡선이 가파른 사람이면 괜찮아. 우유를 좋아하니까 돈을 주나 현물로 주나 어차피 혜택이 똑같습니다. 근데 무차별 곡선이 완만한 이 얘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라고 하면 MRS 우술이에요. 우유술이에요. 우술이 작아요. 작아. 그러니까 우유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거야.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여기 간다고.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뭐야 과도하게 술을 먹게 되니까 그래서 남용인데 그것도 좋은 남용이면 몰라도 오남용이에요. 그렇죠. 오남용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볼게요. 12번은 뭐 당분간은 시험 나올 것 같지는 않아서 넘어가셔도 되겠지만 기출이니까 좀 보도록 합시다. 애킨슨 지수 나와 있는 건데 연속 2년 출제가 됐어요. 한 10년 동안 안 나오다가. 그래서 1번에 거기 박스에 애킨슨 지수 있죠? 애킨슨 교수를 기리는 마음에서 출제된 것 같은데, 자, 밑에 분모에 평균 소득입니다. 평균 소득 이렇게만 쓸게요. 그리고 분자가 균등분배 대등소득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클수록 불평등합니까? 작을수록 불평등합니까? 애킨슨 지수는 불평등을 지닌 애킨슨 하면은 편한 대로 암기하세요. 네, 아무튼 지니계수랑 애킨슨 지수는 클수록 불평등하다. 예, 그 정도 보시고. 자, 갑과 을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경제에서 후생이 소득 수준과 똑같대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후생이 소득과 같다라는 것은 효용함수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면 소득의 y라고 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후생 수준이 소득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루트 y일 수도 있고, 후생 수준이 소득에 대해서 제곱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요걸 많이 쓰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평축이 소득이에요, 소득. 여기가 효용입니다. 그럼 얘는 체감적으로 증가해요.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고. 이건 이제 흔히 제일 많이 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요걸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요걸 뭐라고 쓴 겁니까? 첫 번째 줄에 후생 효용 수준이 소득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 한계 효용이 일정한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때 갑의 소득은 400, 을의 소득은 100이다. 애킨슨 지수로 소득 분배를 평가할 때, 그러니까 효용이 그냥 체감하거나 그러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우선 첫 번째, 자, 소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갑이 400이고 을이 100입니다. 소득으로 써도 되겠네. 예, 갑의 소득, 을의 소득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갑이 400이고 을이 100이니까 100, 400 이렇게 있습니다. 요 점이에요. 네, 됐죠. 자, 그럼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이제 평균 소득을 계산하셔야죠. 평균은 지금 단순하게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돼요. 100이고 400을 2로 나누면 그냥 250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고요. 자, 다음에 거기 한번 볼게요. 우선 1, 2, 3번 롤즈죠. 롤즈. 공리주의 이러고 끝냈네. 롤즈는 사회무찰부 곡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L자 형태예요. 여기 L자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요거. 그러니까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죠. 그럼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요거랑 동일한 효용을 달성해주는 똑같이 논아 가졌을 때 균등분배라는 것은 그 45도 선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갑의 소득과 을의 소득이 똑같아지는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서의 롤즈의 균등분배 대등소득은 여기죠. 롤즈 이렇게요. 100이에요. 100. 그래서 롤즈인 경우는 100 하니까 250분의 100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0.6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 틀렸네. 1, 2, 3번 다 날라갔네. 공리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공리주의는 이게 무찰곡선이 우하여는 직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랑 이제 같은 경우는 똑같이 논아갖는 경우니까 이때 효용 수준은 얼마예요? 요거 돼 있으면 500이죠. 500. 둘이 합하는 거니까. 그래서 소셜 웰페어 공리주의는 단순하게 갑의 소득과 효용이 똑같은 거예요. 을의 소득은 똑같게 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여기 400과 100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는 500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근데 이걸 똑같이 놀아가지면 여기가 250이 되겠죠? 그래서 250이 바로 공리주의의 균등분배 대등소득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250, 여기도 250 하니까 공리주의일 때는 빵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안녕이에요, 안녕. 여러분들은 당분간 한 2, 3년 동안은 이거 나올 수 있으니까 했어요. 근데 뭐 계속 1차를 보시게 되면 볼 수 있겠지만 당분간은 자, 13번 볼게요. 13번. 자, 연금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금제도는 아시겠지만 이제 국민연금제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스 볼게요. 박스.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약간 혼합 방식이긴 하지만 약간 적립 방식이 좀 더 가까워요. 아셨죠?
자, 우선 1번 볼까요? 노후 소득의 감소에 대비한 사회보험 제도이다. 그 1번 해설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국민연금 제도는 특히 어떻게 됩니까? 하면 1번 보시면 해설 보세요.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 제도인데 거기 끝에 보험료라는 강제저축이에요. 강제저축으로 야 노후 대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자, 다음에 2번 사회보험으로 운영하는 이유는 여기서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공적으로 정부가 개입해서 한다는 거예요. 민간 그게 아니라 왜요? 역선택 때문에. 그래서 모든 국민 다 가입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학교 선생님이라서 따로 있는데요. 군인인데 그러면 그건 뭐 알아서 잘했으니까 따로 신경 안 써도 아닌 사람은 강제로. 이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겁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도덕적 해이까지 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고요. 자, 다음에 거기 보시면 3번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적립 방식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아셨죠? 3번이 틀렸고 4번 그렇죠. 그 대체효과 있잖아. 대체효과. 재산 대체효과, 자산 대체효과는 민간 저축, 민간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간의 저축을 다 줄이는 이거 빼놓고 나머지 은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저축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번 볼게요. 부가 방식의 연금이 운영되게 하려면 부가 방식은 뭐죠? 세대 간 오지 모형이죠. 그래서 부가 방식은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형에서 기본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이렇게 중첩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약간 이런 부가 방식에서 좀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약간 섞여 있긴 해요. 근데 그쵸. 연금을 좀 잘 해야지. 연금이 고갈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가지고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해야 되는데 좀 우리나라는 좀 요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맨날 까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갖고 금융투자 전문가가 해야 되는데 보통 제 아는 분들도 여기에 많이 취업을 하거든요. 경제학 하는 사람들도 이쪽으로 많이 가요. 복지하는 사람도 가는데 보면은 맨날 까먹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상한 데다 투자해가지고 폭 날려먹고 이게 그쵸. 아무튼 잘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자, 넘어갑시다. 14번. 가볍네. 그러니까 외부성과 공공재 파트가 또 계산 문제 때문에 길고요. 사실 나머지는 좀 가볍습니다. 그래도 10문제 풀고 쉬는 거는 그대로 지키도록 할게요. 자, 14번 봅시다. 자동 안정화 장치 문제입니다. 세제 개편 내용으로 오토매틱 하는 겁니다.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오토매틱이 빠져있네. 빌트인 스테빌라이저. 아무튼 자동이라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오토예요. 오토. 이 중요한 거예요. 오토니까 이거는 정부 개입에 대해서 찬성이에요. 반대해요. 싫어하는 거야. 정부 개입하지 마. 이거예요. 정부 개입에 대해서 개입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러니까 정부 개입을 적극적인 재량적인 정부 개입 이걸 강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케인즈예요. 케인즈. 그러니까 여기서 정부 개입도 무슨 개입인지 앞에 수식어가 붙어야 돼요. 케인즈도 넣을게요. 케인즈의 재량적인 이 말이 들어가 있어요. 재량적인. 재량적인이라는 게 뭡니까? 좀 잘 안 와닿습니다. 재량적이라는 것은 약간 그때그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그때 상황 봐서 이렇게. 원칙이 없어요. 물론 원칙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때 경기가 안 좋으면 부양책을 쓰고 경기가 과열되면 억제책을 쓰고 이제 그때 쓰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야. 야, 네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말고 그냥 좀 뭔가 원칙이 있어야지. 여기 자동 안정화 장치는 말 그대로 경기가 부양과 호황이 이렇게 과열되는 게 왔다 갔다 하면 자동적으로 발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거기 박스. 자동 안정화 장치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누진세. 이렇게.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실업보험, 사회보장제도, 실업보험 같은 거, 실업급여 할까?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호황과 불황이 이제 반복돼요. 이렇게. 그래서 쭉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 경제가 지나치게 과열돼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누진세가 작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득을 이렇게 좀 가처분 소득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시키고 경제가 침체돼 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힘이 없잖아. 쓸 돈이 없으니까 경제가 안 돌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업급여를 줘서 자, 돈 쓰시고 뭐 이렇게 치킨도 먹고 하십시오. 대신 열심히 또 준비해서 좋은데 취업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완화시키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게 기본이 되겠고요.
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는 누진세가 누진소득세에 가까운 거죠. 거기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담배세 뭐 이런 것들과는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2번 볼게요.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했다. 여기 최고세 확대하면 누진세를 더 강화시켰다 이 뜻입니다. 맞고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뭐 EITC나 보조금을 확대했다. 저소득층을 확대한 거죠. 그럼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3번 법인세 이것도 기본적으로 소득세랑 같은 맥락이죠.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2번하고 3번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음 5번 소득세 최저세율 적용 과표 구간 축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한테 세금 깎아줬다 그런 느낌이죠. 네, 그러니까 5번도 맞는 얘기죠. 자, 우선 자동 안정화 장치 거기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 거기 해설 좀 밑줄 치세요. 정책 당국이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하지 않더라도 거의 밑줄 치세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케인즈의 요거. 재량제인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자, 두 번째 줄. 자체 성질에 의해서 재정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성질 거의 밑줄 치시고 다시 재정 구조가 가지고 있는 자체 성질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 그거에 의해서 가처분 소득의 변동폭이 스스로 완화 거의 밑줄 치시고 이거를 이제 변동폭을 줄인다는 겁니다. 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저쪽 가볼까요? 자, 다음 15번 봅시다. 우리 시험에 예산제도가 나온 적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게 행정학으로 이제 넘기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데 이제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살짝 나오긴 했는데 한번 살짝 보시죠. 15번. 자, 원래 이제 출제를 할 때는 거기 나와 있는 1번 조세지출 예산제도 그거 중심으로 보통 보면 되긴 해요. 그래서 조세지출은 거기 핵심 체크 보시면 감추어진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조세지출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많이 보세요. 조세지출 예산제도 요거에 좀 대해서 좀 보시죠. 원래 출제자도 이걸 틀리게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자, 우선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줄 보실까요? 해설에 조세지출이란 민간 부분의 특정한 행위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상의 특혜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끝에도 밑줄 치세요. 조세 수입의 상실분 들어올 돈을 못 받은 겁니다. 그 공익단체 기부금 밑줄 치시고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예요. 또는 법인세상에서 공제 허용하거나 특별상각, 투자세액 공제 이런 것들 감추어진 보조금 성격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게 자칫 감추어지는 보조금이니까 이걸 막 잘못 허투루 막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예산에다가 집어넣자 명시적으로. 그래서 다음 줄에 보시면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조세지출을 종합적으로 분류해서 독립적으로 일관성 있게 표시하고 직접 지출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지출 이것도 예산에 명시적으로 반영하자. 그래서 낭비와 효율성을 높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보시고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기 보시면 밑에 2번, 5번 같이 한번 볼까요? PPBS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PPBS 거기 보시면 성과주의니까 퍼포먼스 PBS라고 얘기해요. 거기 밑줄 치세요. 사업이라는 퍼포먼스랑 재원을 직접적으로 연계. 그러니까 성과가 좋으면 거기서 재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성과가 안 좋으면 깎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느낌이 관리 기능 그거 체크하시고요. 이것도 또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아셨죠? 중요도 별표 웬만하면 한 개 안 치는데 이건 한 개짜리예요. 이거 더 열심히 해야죠. 안 돼요. 뒷북이에요. 뒷북. 근데 이 정도는 하시고 근데 더 찾아서 하지 마시라는 뜻입니다. 거기다 잔뜩 넣어놨어요. 제가. 자, 그리고 그러니까 5번 보시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성과에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예산의 과목을 부서별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과에 따라서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자 해설 3번 보세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거죠. 동일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에서 중복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야 프로그램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뽑아서 관리하자. 이렇게 계획 짜자. 이러는 겁니다. 4번 연기준 예산 제도는 뭐예요? 점중주의 예산 탈피고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보통은 예산 짤 때 작년에 얼마 배치했지? 얼마 배정했지? 뭐 100억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110억 정도 할까? 이렇게 쬐끔쬐끔씩 올라가는데 연기준은 뭐야? 제로 베이스에서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내용 뭐 자세하게 넣어놓긴 했으니까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정학책에서도 뭐 이렇게 자세하게 돼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행정학책까지 좀 찾아가지고 좀 집어넣었어요. 다음 16번 봅시다. 16번. 자, 16번. 공공투자가 유발하는 비용과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BC 분석이죠. 문제 좀 읽어보실까요? BC 분석. 자, 우선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은요. 핵심 체크 먼저 볼게요. 금전적 편익은 BC 분석에서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왜냐면 상대적으로 누구는 이득 보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야. 누군가에서 누군가로 재분배된 거기 때문에 거기는 편익과 이런 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1번 봅시다. 실질적 편익은 그 실질적 동그라미 치시고 그렇죠. 공공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최종 소비자가 얻는 편익. 그렇죠. 사회후생 증가에 기여한다. 그래서 실질적 편익은 포함시켜요. 금전적 편익은 포함 안 시킵니다. 다음 2번 볼게요. 화폐적 편익, 그게 금전적 편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사업 때문에 상대 가격 변화 밑줄 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편익을 측정하려고 해요.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는데 요 베네핏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편익이 있고 레알이죠. 레알. 금전적인 편익이 있습니다. 금전적. 번역을 이제 화폐적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화폐적. 실질적 편익은 이게 효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효용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기업의 어떤 비용 함수, 생산 함수의 영역, 효용 함수와 생산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생산 함수.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린다던가 뭐 이런 등등. 금전적 편익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언제나 상대 가격이 들어가요. 상대 가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얘기하는 편익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요. 이 실질적이 진짜고요. 금전적 이런 건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번, 2번에 보시면 상대 가격 변화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사회 전체 후생은 불변이야. 누가 플러스 되면 누가 마이너스 돼서 쌤 없어져서요. 그러니까 반영하지 말란 뜻이에요. 3번 볼까요? 자, 무형적 비용은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외부 불경제에 의해 발생한다. 그냥 뭐 그러네.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음 4번 유형적 편익이 무형적 편익보다 작은 공공사업이 존재한다. 뭐 그렇겠죠. 그렇겠지. 뭐 이게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뭐 그렇겠지. 보이지 않는 이득 이런 거 있잖아. 대한민국이 뭐 올림픽을 또 개최했다. 그럼 겉으로 보이기보단 보이지 않는 또 무형의 어떤 뭐 시간, 생명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다음 5번 무형적 편익과 비용은 시장에서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공공투자의 시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요. 무형적인 것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니까 여러 가지 고심을 하는 거죠. 안 보인다고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넘어갈게요. 자, 17번 봅시다. 자, 문제 좀 한번 읽어보시죠. 17번. 이것도 비용 편익 분석이네요. BC 분석. 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핵심 테크에서 맨날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비용 편익 분석에서 그 비용 BC 분석에서 어떻게 이거 비용과 편익을 합니까? 순편익이 현재 가치 요 방법하고요. 내부 수익률법이 있고요. 요 비교하는 거 늘상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BC 레이시오 비율법 여기 있어요. 비율법. 이렇게요. 자, 1번 보실까요?
그 핵심 체크 보실까요? BC 비율법이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할 때 이게 비용의 증가인지 변개 감소인지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 결과가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던 지문 중에 하나예요. 자, 위에 한번 볼까요? 1번 현재가치법에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그거 밑줄 치세요.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를 중시 여겨요? 아니면 미래를 중시 여겨요? 현재지, 현재. 왜냐면 여기 현재 가치로 만들 때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게 나에게 100억이 있대요. 50년 후 이렇게요. 여러분 50년 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현재를 중시 여기면 됐어. 야, 내년에 1억을 받는다 할게요. 내년에 1억 받을래? 50년 후에 뻥튀기 돼서 50억 받을래? 어떤 거 받으실래요? 근데 50년 후에 중간에 죽을 수도 있어. 그때까지 산다는 전제. 제가 받아서 자손에게 그런 거 없어요. 불확실해. 이게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할 때 너무 확 이게 할인을 크게 하면 이게 거의 한 5천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할인이 안 되면 디스카운트가 빵이면 할인율이 빵이면 그러면 이거는 100억 할 때 여기 보시면 1 플러스 할인율 해가지고 50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빵이면은 그냥 의미 없잖아. 그럼 지금 할인율이 빵이면 그냥 지금의 100억하고 가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요, 느낌이 할인율이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은 현재를 중시 여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할인율이 클수록 이 사람은 현재를 중시 여긴다 이렇게 하시죠. 네, 되셨죠? 그러니까 편익이 초기에 집중되는 이게 그렇죠. 현재 집중되는. 다음 2번 내부 수익률은 사업의 순편익이 현재 가치를 빵으로 만들고 그냥 구하는 방법이 그거죠. 내부 수익률은 여기 IRR법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순편익의 그렇죠. 순편익의 현재 가치를 제로로 만드는 그거죠. 1 플러스 R에 I 해가지고 뭐 그냥 편익이라 하고 비용이라 할게요. 요거 빵으로 만드는 요거예요. 아셨죠? 시그마를 밑에다 좀 하시고 3번 볼게요. 이거 우리 많이 봤죠. 사업의 규모가 현재의 다른 두 사업이 내부 수익률과 현재 가치법은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4번 추가적인 비용의 증가, 편익의 감소 어느 쪽이든 분류하던 BC 비율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실제 시험장 가면 한눈에 착 이렇게 찍혀요. 그래서 맨날 4번 이거 맨날 나왔던 거니까 4 찍고 넘어가셔도 된다고요. 자, 5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답과 거리가 없어요. 예비 타당성은 비용 편익 분석이 살아있다. 맞는 얘기죠. 근데 뭐 넘어가셔도 되겠고. 밑에 뭐 해설 KDI의 공공투자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뭐 500억인가 뭐 이렇게 뭐 규모가 크면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정부는 이제 경기를 좀 부양시키려고 아니면 또 선심성으로 예타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뭐 나름 뭐 어쩔 수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선택은 아니죠. 이게 뭐 사람도 없고 그런데 뭐 그냥 엄한 데다가 고속도로나 철길 깔아놓으면 뭐해. 공항 비행기도 안 가는데 뭐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작자들은 그런 거는 좀 반대긴 하죠. 자, 다음 18번 봅시다. 18번. 정부 지출 등재를 위해서 공채를 발행합니다.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요. 자, 우리 밑에 박스 보세요. 여기 정부가 있습니다.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려고 해요. 뭐 100억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100억을 이제 쓰려고 해요. 조달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텍스로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요. 세금으로 거두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발이 심하잖아. 그래서 국채를 발행하는 게 있네요. 본드로. 본드도 사실 이게 빌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갚아야 된단 말이야, 정부가.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야, 그때 이게 뭐 30년 후에는 뭐 돈이 있을까? 없겠죠. 그러니까 미래 텍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리카르도 등가 정리죠. 자, 여기서는 이제 본드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효과 나타내는 거예요. 핵심 체크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케인즈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하면 케인즈는 오, 효과 있다. 이렇게 봐요. 몇 배 이상. 왜냐면 Y가 있고 특히 C, I, G 이렇게 있으면 특히 이제 조세를 뭐 세금을 감면할지라도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얘가 증가하고요. 그럼 얘가 또 증가하고요. 거기서 몇 배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이름하여 무슨 효과를 합니까? 하면 이걸 승수 효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이 얼마나 증가합니까? 얘는 1-MPC분의 1 이렇게 해서 얘기합니다. 이게 승수예요. 승수. 공식 요거 간단한 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자, 통화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통화주의는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켜요. 그럼 민간 부분을 이제 밀어내요. 그래서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면 여기서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정부가 돈을 갖다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정부가 사업을 벌리는 거야. 다리와 정부가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민간 부분에 쓸 시멘트라든가 아니 콘크리트 만드는 아니면 인부들이 그쪽에 가니까 민간 부분을 위축시켜요. 정부가 자금을 빌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민간의 투자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정부 지출을 만약에 100억 증가시켰는데 얘는 100억을 증가시켰는데 국민소득이 500억 증가했다면 이게 승수가 5 이렇게 되는 거고요. 민간 지출 부분이 얘가 마이너스 70만큼 감소하면 뭐 이렇게 승수 효과까지 해도 약간 뭐 플러스 한 30 이 정도밖에 생기지 않는다 할게요.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미미 이렇게 해요. 네, 아시겠죠? 이걸 뭐라 그럽니까 하면 정부 지출의 증가가 민간 부분을 밀어낸다라고 해서 이것을 구축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화주의 프리드만. 그 다음 밑에 아리스티라고 했죠? 리카르도 등가정리. 세고전 학파예요. 리카르디안 이퀴밸런트 티어렘. 얘는 아무 효과 없어. 이걸로 보시면 돼요. 이자율도 증가하지 않고요. 아무 효과 없어요.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할 때 뭐 이자율도 안 변하고 다. 얘 그냥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민간의 저축 증가로 인해 가지고 이자율도 변하고 얘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요.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한번 볼게요. 1번. 이게 ISLM 거기다 뭐 ADAS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러면은 강의는 또 30분 정도 해가지고 어떻게 막 되는데 그럼 이제 거시경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1번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에 인수할 경우에 경기가 과열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아니네. 왜냐면 공채를요 중앙은행한테 이렇게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은행이 그걸 가져서 본드를 받으면서 대신 뭘 줘야 되는데 그 경제학에선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그러면 그 인플레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는 틀리게 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거시 얘기예요. 그래서 2번 공채를 전액 중앙은행이 인수할 경우 똑같습니다. 화폐 공급량 증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려서 인플레 발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유효 수요 증대 효과가 없는 게 아니라 더 커져요. 그래서 2번도 틀리고 3번 볼게요. 공채가 시중에 그냥 소화될 경우 그러니까 은행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민간이 그냥 사도록 합니다. 뭐 기업이나 우리가 산다 합시다. 그럼 이거 이자율이 올라가고 민간 투자가 억제되는 그걸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이 돈을 가져가서 시중에 통화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걸 없애요. 그래서 이건 이제 거시경제에서 재정정책을 국공채를 발행하는 건데 중앙은행에 집어넣으면 금융정책이 같이 섞여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의 증가 효과를 제거하려는 방법으로 쓸 때 보통 얘기해요. 아무튼 근데 거기까지 하지 마시고 4번 공채 잔액이 증가함에 따라 민간의 소비 지출이 감소 아니요 소비 지출 증가하시고요. 러너 효과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케인즈라고 하면 너무 쉬우니까 케인즈의 대표적인 학자가 러너예요. 이 케인즈 학자. 러너 지수 할 때
그 사람이에요. 자, 다음에 그래서 증가 이렇게 해야 되고, 공채가 전액 시중에 소화될 때보다 중앙은행한테 인수하게 되면 통화량까지 증가해서 요 구축 효과를 쫙 줄일 수 있어가지고 효과가 더 커진다. 그런 얘기인데,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또 막 이렇게 나오기는 좀 그렇고. 자, 그 다음에 19번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그 3번 있잖아요. 구축 효과. 그것만 좀 잘 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그냥 인플레이션? 이거 잘 모르겠다. 뭐 시중은행? 모르겠네. 그럼 3번에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고 민간 투자 억제되는 현상. 그걸 구축 효과라 하군. 좀 익숙하네. 그냥 3번 이렇게 뭐 그런 정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한 2개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그 2개를 극복하려고 더 이렇게 산으로 확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19번 볼게요. 자, 19번도요. 자, 세수의 소득 탄력성이 1.2고요. 이게 뭐야? 조세 부담률은 Y분의 T는 0.25라 가정합니다. 그러니까 Y 소득 대비 텍스가 얼마냐? 0.25. G와 T가 같을 때 정부 지출 승수는 이거는 아셔야지. 정부 지출은 그 밑에 나와 있는 핵심 체크에 요게 정부 지출 증가시켰을 때 국민 소득이 얼마 증가합니까? 요거가 정부 지출 승수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값을 구하면 돼요. 주어진 값을 통해서요. 첫 번째 보시면 그거 값이 주어져 있어요. 델타 Y분의 델타 T T분의 Y. 이게 탄력성이라는 거 아시겠죠? 이건 우리 그 조세 수입의 소득 탄력성 그거 할 때 쓴 거예요. 얘가 1.1래. 근데 거기 보시면은요. 델타 G와 델타 T가 똑같아. 그래서 얘가 델타 G로 대체할게요. 이렇게. 네, 그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Y분의 T가 0.25래요. T분의 Y가 거기 보시면 Y분의 T 0.2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Y분의 T가 0.25 이렇게요. 바꿔줘야 되겠네. 이거 바꾼 건가? T분의 Y인가? 어떤 거지? 모르겠네. 이게 객관식 잘못해서 오타 바꾼 것 같긴 한데. 저기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얘 뒤집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얘는 요 델타 지분의 이거니까 얘 이쪽으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가 밑으로 내려가고요. 1.2분의 1 여기다가 요걸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거? 그러면 0.3 이렇게 되나요? 요거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0.25 이렇게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0.25랑 그 다음에 0.3 네, 그거를 곱하시면 0.3 그걸 뒤집으면 3분의 10 이렇게 되네요. 1.2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요거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셨죠? 네, 그거. 다음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거기 한번 보실까요? 공공요금 결정입니다. 규모 수익 체증하에서 적정 공공요금 결정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밑에 그림 그거 잘 보셔야죠. 자, 우선 규모 수익 체증이라는 게 뭐예요? 규모가 커질수록 체증적이다. 이게 이제 IRS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말 그대로 노동과 자본을 투입했을 때 아웃풋이 훨씬 더 증가하는 규모의 경제가 있다. 같은 말이에요. 규모가 증가할수록 경제적이다 이 뜻입니다. 자, 이거는 다시 쓰면 생산량이 증가 시 경제적이라는 것은 이 규모는 언제나 장기와 같이 이렇게 쓰이는 표현이에요. 장기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경제학에 뭐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LAC 할 때 일자를 거기다가 가로를 묶었는데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경우예요.
이렇게요. 보시면 되겠네. 하락하니까 얘가 이렇게 되죠.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AC 곡선이 우하향해. 이렇게 AC가. 규모의 경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경우는 AFC 곡선이 이렇게 직각상 곡선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게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초기에 공공요금이다 그런 거죠. 엄청나게 설비 투자 비용이 투입되는 경우, 고정비용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 경우예요. 네트워크 산업이 거기에 해당해요. 철도, 전기 이런 거. 네트워크 산업. 자, 그래서 AC가 우하향하게 되면 MC도 밑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렇게. MC도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한계비용 가액설정이고 여기가 평균비용 가액설정이에요. 한계비용 가액설정은 이거 D가 이거 P예요. P. 요거 AR입니다. 그렇죠? 여기다 MR은 그리게 되면 이렇게 하는데 보통 관심 없어서 안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 P와 MC가 같아지는 경우가 한계비용 가액설정이 항상 효율적이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이만큼 단위당 손실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만큼 손실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개 우리 객관식에서 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평균비용 가액 설정이죠. 그러면 손실은 제거할 수 있지만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생산량이 줄어들어가지고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끌고 가야 돼요. 그 박스 보세요. 자연독점하에서 평균비용 가액 설정이다 라고 하면 손실은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비효율적이다. 그렇죠? 자, 1번. 한계비용 가액 설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급되는 공공서비스 양은 효율적. 맞아요. MC 프라이싱 효율적. 다음 2번 볼까요? 한계비용 가액 설정을 하게 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할 수 없다. 맞죠. 그 손실이 발생해요. 3번. 평균비용 가액 설정으로 요금을 설정하면 비효율적. 맞죠. 대신 손실은 제거할 수 있고. 4번. 평균비용 가액 설정으로 요금을 결정하면 공공서비스를 생산하는 기관은 이윤을 창출. 아니요. 이윤이 빵이죠. 빵. 그렇죠. 그거 이해되시죠? 이 평균비용이라 하면 이거 AC 프라이싱이에요. AC랑 P를 같게 만드는 거예요. 이 P가 AR이에요. AR. 여기다 Q를 곱하면 어떻게 돼? TC랑 PQ, TR. TC랑 TR이 같게 되면 이윤은 어떻게 됩니까? TR에서 TC를 빼는 거니까 이윤은 빵. 이렇게 돼요. 아셨죠? 네. 자, 그렇게 보시고 5번. 그렇죠. 2부 가격제는 파트를 둘로 나눠가지고 그 밑에 해설 잘 보세요. 가입비와 사용료를 따로 쪼개가지고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손실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 도입된다.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입비를 최대한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 잉여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가입비의 최대 크기는 소비자 잉여.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